2020년 우리나라 JYP 엔터와 일본의 소니뮤직 재팬, 그리고 일본 공중판 이온TV가 손잡고 시작한 JYP의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방송 니즈 프로젝트. 방송이 팬데믹으로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 시점에서 방영되고 JYP 어록 등이 화제가 되며 데뷔그룹 니즈도 프리데뷔 싱글 Make You Happy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니즈가 결성된 후 2018년 우리나라에 방송된 한일 합작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48에 참여했다가 중도 하차한 SKE48의 인기 멤버 마치 주리나가 2020년 12월 NHK 뉴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니즈 열풍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인터뷰를 하던 중 니즈처럼 현지와 전략으로 해외에 탄생했던 48 그룹의 해외 지점 그룹들의 특징과 니즈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AKB グループもね、はい、例えばジャカルタとか現地化戦略というのも始まってますけども、どう見ましたか、この K-POP の現地化。そうですね。でも本当48グループの場合はやっぱりジャカルタとかタイとかまだアイドルが根付いてないところにグループを作るっていうので、そこでやっぱ一気に注目度が上が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 K-POP とか日本の場合ってもうアイドルがめちゃくちゃ多いんで、やっぱどんどん新しいこと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常に進化し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すね。なるほどね。 인터뷰에서 마치 주리나가 언급한 자카르타의 현지와 48 그룹인 JKT48은 48 그룹 최초의 해외 지점 그룹이었습니다. 2억 6천만이라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수를 가진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의 시장성이 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일단 세계 6위 규모의 일본 광고 대행사인 대기업 덴츠의 스폰 덕분에 수월하게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걸그룹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의 현지와 걸그룹 기획은 현재 일본 엔터업계 가운데에서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48 그룹의 현지와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AKB48의 걸그룹의 곡을 현지 국가에서 열린 오디션으로 뽑힌 현지 국가 멤버들이 현지 언어로 재녹음하고 일본에서 행해지는 걸그룹의 공연 세트리스트를 그대로 현지어로 녹음된 버전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초기 주목도를 올리기 위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몇 명의 48 그룹 멤버들을 이적이라는 형태로 현지 걸그룹의 멤버로 넣어 활동시키기도 했으나 주력은 현지의 멤버들이 중심이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해외 그룹으로 중국 상하이시의 SNH48을 2012년 데뷔시켰으나 2016년 중국 매니지먼트사가 독단적으로 베이징 거점 그룹과 광둥성 거점 그룹을 임의로 만들었다가 계약이 파기됐고 이후 중국 쪽은 대놓고 K-팝 커버곡을 공연하는 등 독자 노선으로 48 그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 그룹의 일본 관계자들은 국제법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들의 일방적인 행동에 눈뜨고 코베인 형국이 됐고 설상가상 대만 진출 그룹 TP48은 초기 투자를 맡은 스폰서 기업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자 제대로 활동조차 시키지 못하고 해체가 되며 중화권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다시 AKB48 팀 SH라는 이름으로 상하이에 재진출을 하고 대만도 AKB48 팀 TP로 재진출을 했으며 2017년 방콕의 BNK48, 2018년 필리핀 마닐라의 MNL48, 2019년 태국 치앙마이의 CGM48을 데뷔시키며 무한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베트남 호치민 그룹 SGO48과 인도 델리의 DEL48 등은 팬데믹 등과 맞물려 모두 투자사의 스폰이 어려워지자 활동 3년 정도 만에 해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마치 주리나의 인터뷰처럼 48 그룹들은 해외 국가의 일종의 48 그룹의 프로듀싱 시스템과 컨텐츠를 그대로 옮겨와서 현지 멤버들로 활동시키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 산업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혹은 시장성을 보고 인도네시아, 중화권 등의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플랫폼 그대로를 이식하려는 전략이다 보니 현지에서 이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할 투자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고 이로 인해 스폰서 역할을 맡은 기업이나 투자자가 지원을 중단하며 제대로 대만의 TP48처럼 그룹 데뷔부터 난항을 겪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지와 그룹들은 아시아에서 K-팝이라는 카테고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K-팝 아이돌을 하고 싶다는 지망생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에 맞춰 현지와 그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7년에 대만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는 강원일보 기사가 있으며 90년대 후반 중국에서 H.O.T,
NRG, 베이비복스 등의 아이돌 그룹들이 인기를 얻고 대만에서도 99년 잭스키스 등이 인기를 모으며 주목받았었습니다. 이후 2005년 데뷔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있었고 이후 슈퍼주니어 M이라는 중국 활동 유닛이 제작되어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멤버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현지 진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었고 이후 K-팝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는 외국인 멤버들이 급증함과 함께 그들을 동경한 해외 지망생들도 급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중화권 멤버들이 많았으나 이후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의 국가들로 국적이 확대됐고 2010년대 이후부터 오디션에 해외 지원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은 글로벌 오디션 등을 해외 각지에서 열어 이러한 지망생들을 연습생으로 뽑다가 최종적으로 2020년도를 전후해서는 아예 특정 국가의 멤버들로만 이뤄진 현지화 그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현지화 그룹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먼저 현지에서의 수요가 일본 기획사의 진출 시도 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점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형 기획사들이 차기 현지화 그룹을 제작하기 위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점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BTS의 성공 등이 맞물려 서구권에서도 K-팝 카테고리가 아직은 매니아적인 규모일지언정 형성되었다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의 진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 국가에서의 현지화 그룹 기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한한령 등의 영향과 잇따른 탈주 문제로 중국인 멤버를 중심으로 하는 현지화 기획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니즈의 성공과 함께 일본의 현지화 그룹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획사 주도의 일본 현지 그룹 같은 경우 니즈를 제외하면 기획사 차원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던 일본인 연습생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K-팝 아이돌 그룹들처럼 준비 기간이 일정 기간 거쳐간 상태에서 데뷔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엔터사와의 합작 형태로 현지화 그룹이 제작될 경우 한국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일본인 연습생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준비하기 어렵다 보니 보통은 일반인이든 경력직이든 오디션 형태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통해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하고 발빠른 데뷔를 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키모토 야스시의 48 그룹 정도를 제외하면 현지화 전략을 시도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일본 등에서 먼저 지망생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현지 기획사와의 합작 혹은 우리나라 기획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작을 시도한 현지화 그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활동 시작까지 방향성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화 그룹을 늘려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지화 그룹은 이제 해외 입출국이 다소 자유로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해집니다.